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였는데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냉전은 필연은 아니었다. 무지 책임을 따지자면 양측에 다 있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 미국 측에 더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그 나토 창립 75주년 예. 기념해서 미국에서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공동성명 발표하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요즘 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그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신냉전과 관련해서 이 냉전에 대해 역사를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어서요. 예. 1차 이 냉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왜 됐는지 요거서부터 예, 예.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니까 네. 그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요. 네. 이 전쟁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손을 잡고 거기에 도전하는 형국이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동반 몰락을 하고 그 전까지 국제 무대에서 물러나 있던 미국과 그러니까 소련이 승전국이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몰락한 그 상황에서 초거대 열강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네. 이거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냉전의 가장 그 첨예한 대립 지역이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냉전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제 한반도일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간과되는 사실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를 보다 보면 같이 독일을 향해서 맞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싸우던 동맹국이었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념 때문인가 뭐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라고 하면 자꾸 미국과 영국만 떠올리는데 연합국의 일원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운 동맹이 바로 혈맹이겠죠. 나치 독일에 맞선 혈맹이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당시에 이제 한번 그 포스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포스터입니다. 이게 그 왼쪽은 바로 이제 그 소련이 그 낸 그 포스터고 오른쪽은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그 포스터인데요. 사실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소련이 힘을 합쳐서 나치 독일을 물리쳐야 한다. 뭐 이런 그 포스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얄타 회담에서요. 우리가 보통 삼두 회의라고 하죠. 영국의 처칠 총리,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을 물리쳤으니 그 다음에 전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탈린과 그 루스벨트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세계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포스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1942년에 미국에서 나온 포스터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만든 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인 이 병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련하고 자유하고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에서 러시아 및 소련을 자유의 세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에서 나온 만평인데 이때는
소련이 희망의 별입니다. 전 세계의 자유세계의 희망이었고 이제는 스스로 무장을 해서 그러니까 소련이 잘 싸워줘야지 나치 독일을 물리칠 수 있고 나치 독일을 무릎 꿇려야지 영국과 미국의 자유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연합세계였고요. 자, 소련이 1945년 4월에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엘베강에서요. 독일에서 서쪽에서 진격해온 미국, 동쪽에서 진격해온 소련이 만나서 굳은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는 혈맹 관계였고 동지 관계이니까 전쟁 이후에도 한번 사이좋게 지내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사진 지금으로서는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동맹국이니까 미국 병사와 소련 병사가 서로 굳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전쟁이 끝났다고 연합국 병사들이 서로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쪽은 미국 장군이고 한쪽은 소련 장군인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이 그 유명한 패튼 장군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그 소련의 총사령관 주코프 장군인데요. 두 장군이 가장 그 양측에서 가장 용감하고 그 뛰어난 명장 소리를 듣는 분인데 사실은 둘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긴장 관계가 흘렀던 얘기죠. 한쪽은 자본주의 미국의 그렇죠. 장군이었고 한쪽은 공산주의 소련의 장군이었는데 이 두 장군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게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패망을 했고요. 또한 만주에는 소련군이 진격을 하면서 일본의 그 관동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때가 1945년 8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합국 진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 때입니다. 그래서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이 모여서 상담을 하는데 논의를 하는데 이로부터 5개월 흐른 다음에는 소련은 그 스탈린이 계속 남아 있는데 영국은 처칠이 이제 정권을 빼앗겨서 노동당 애틀리 당수가 영국 대표로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4월에 결국 건강을 해쳐서 숨을 거두었고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인 트루만이 그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네. 그런데 스탈린이 볼 때는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칠과 루스벨트와는 자기가 호흡을 맞추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뭐 물론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흡을 맞춘 이제 파트너였었는데 네. 한 번도 그 접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공산주의에 상당히 반감을 가진 반공주의자였던 트루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흐르게 됐죠. 그리고 루스벨트가 서거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결국은 그 소련을 동맹국으로 여기기보다는 또 다른 경쟁자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1947년, 48년, 49년도부터 이제는 소련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다.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여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로 뭐 굳이 옮기자면 끔찍한데요. 예, 모든 빨갱이를 태워주게라 뭐 이런 식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반면에 뭐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냉전 시대의 양진영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왼쪽 그 포스터를 보시면 미국의 치명적인 적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소련이 미국을 파괴를 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선전하는 포스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소련에서 만든 포스터일 텐데요. 혹시 이게 느낌이 가실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소련 국토가 있는데 이 소련 국토를 지금 그 어떤 그 미국 군인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 군인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고 있는데 모자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자에 그려진 모표가
나치 독일의 목표예요. 아.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소련은 미국은 예전에 나치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련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소련을 공격한다. 뭐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히려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이 곰으로 상징되는 소련이 전 세계에 그 공산주의를 확장하고 있으니 미국이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상반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거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련과의 사이가 삐거덕거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상호 오해가 겹치면서 긴장 관계가 흘러서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남부 휴전선을 어디다 놔는 그러니까 서로 그 점령 지역, 그러니까 점령 지역이라기보다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그 분쟁 이런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떤 두 나라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1947년, 48년, 49년에 서로 이제 긴장 관계가 흐르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가능성이었다 뿐이지 이 두 나라가 반드시 냉전으로 치달다고 이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50년에 북한 김일성 정권이 남한을 전격 침공하면서 이 미국으로서는 이 북한 공산 침략군 뒤에는 스탈린, 소련이 있다. 이것은 소련의 그 팽창 야욕을 드러낸 것이니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군과 함께 미국이 참전하면서 드디어 냉전이 이제 가시화되고 현실화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약 더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게 될 일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자들이 사실은 그 논쟁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래요?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을 때 크게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련과 미국은 워낙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맞서 잠시 연합을 했지만 결국은 화해할 수 없는 체제였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 소련은 독재 체제.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으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이거는 냉전, 좀 필연적이었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팽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불가피하게 소련을 이렇게 봉쇄, 억압하면서 냉전이 일어났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은 필연이었다. 또 그 냉전의 책임은 소련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의 주된 흐름이었고요. 또한 반면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련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게 이제 약한 위치.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열강이었고 소련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보다는 못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에 소련은 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인명피해, 물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소련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자극하고 더더군다나 트루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그 반공주의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할 때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미국의 서브 파트너로서 소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련과 호흡을 맞추면서 유엔 체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루스벨트가 이제 숨을 거두고 그 자리에 올라섰던 트루만 같은 경우는 소련을 그런 서브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 라이벌로 보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소련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냉전은 필연은 아니었다.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적절하게 절충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했으면은 그 냉전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소련을 그 오해하고 소련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서 소련을 적대하면서 냉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쪽 그 다른 의견을 정리하자면 냉전은 필연은 아니었다.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생성된 현상이었고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양측에 다 있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 미국 측에 더 있다. 이런 식의 흐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어느 측 의견이 더 맞는가를 사료로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런 냉전, 어떤 국가 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예. 분명히 거기에 이해득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더 유지가 되거나 깨지거나. 예, 예. 근데 이 냉전을 하게 되면서 이 소련과 미국이 각각 얻는 게 있었을까? 그냥 보기에는 마이너스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소련으로서는 얻는 게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그 파괴된 국토를 이제 넘겨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피해가요. 인명 피해만 따지자면 네.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다 젊은 층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각각 군인 사망자가 전사자가 인명 피해가 30만 명이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적네요. 예, 훨씬 적은 것이죠. 이게 군인 피해만 그렇고요. 민간인 피해까지 따지자면 소련은 2천만 명이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 3천만 명이 죽었던 셈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소련은 이제 뭐 완전히 해체되고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상태였었는데 미국은 사실 좀 달랐죠. 피해를 입지 않았고 승전국이었고 더군다나 그 혹시 그 192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1929년에 대공황? 예, 대공황입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아시겠지만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미국의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살려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환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네. 산소호흡기를 붙여서 죽지 않고 연명마하게 만든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은 숨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침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벌떡 침상에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다른 이제 교전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소련이든 영국이든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으니까 전쟁의 피해는 입지 않으면서 공장은 완전히 가동되면서 미국이 완벽하게 대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던 셈이고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서는 또 많은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 세계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영 제국이 해체되고 대영 제국의 경제를 완벽하게 미국에 종속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요. 그 이후에 냉전 시기에서도 이제는 영국은 미국의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 머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인 비슷하게 되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 그 일극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되고 뭐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 패권 국가로 완벽하게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바로 페트로 달러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서 엄청난 이권과 이득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후 협상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영국 대영 제국의 그 대영 제국 그러니까 식민지 체제를 깨뜨리고 그다음에 소련을 견제하고
그리고 기축 통화의 이점을 누리면서 미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냉전 체제가 없었으면 결국 소련과 미국이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냉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이제 손해를 보는데 소련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본 것이고요. 미국은 덜 치명적인 손해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손해를 봤다. 냉전을 통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렇죠. 절충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맺게 됐으면 이 전쟁, 그러니까 냉전을 수행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래서 사실 소련이 붕괴된 것도 소비에트 연맹이죠. 소비에트 연방. 예.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된 것이 이제 결국은 과다한 국방비 지출, 예, 미국과의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스타워즈 계획인가요? 그거 따라가다가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패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계획의 결과로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 체제 경쟁을 하지 않고 냉전을 하지 않았으면 소비에트 연방이 최소한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해체 자체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냉전의 압박과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비에트 체제가 미국 체제보다는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붕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러시아의 이 민주주의,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뭐 여러 가지 그 정파, 어떤 정치적 이념 세력들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뭐 다 각각 자리를 잡았는데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퍼지지 못하고 그냥 소멸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사실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사실은 이게 미국과 소련을 비교하면요, 러시아를 비교하면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한번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와 그렇죠. 아래 멕시코밖에 없죠. 그리고 그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어떤 이 국력 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 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양 옆은 대서양과 태평양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외세의 침공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일단 지금 그 러시아가 국토가 광활한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십 개 나라일 것이고 한반도도 12km 접하고 있거든요.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 국가가 많다는 얘기인데 대개 뭐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대립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국민국가 시대의 현상일 텐데 그만큼 그 많은 민족, 다른 이민족의 침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민족의 침공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산성, 그러니까 험악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산성을 쌓고 이 산성에서 이제 버티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격을 해오면은 이런 지구전을 펼쳐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했었고 상당히 그 효과를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때는 이게 안 통해서 문제가 됐겠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이게 잘 통했었죠. 근데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산이 거의 없어요. 평야지대라고. 완전히 평화거든요. 우랄 산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험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산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어떤 그 방어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지형은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외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착한 지도자보다는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 철혈대제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착한 그 통치자가 나와서 이 백성 아니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뭐 이렇게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착한 그 통치자가 말하자면 그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외세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해서 더 험한 꼴을 당해왔던 어떤 그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착한 통치자도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선택을 독재자. 해야 한다면 좀 철권을 휘두르고 백성을 못 살게 굴더라도 어떤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외세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 유전적으로 민주주의에 그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간에 걸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지도자보다는 강한 지도자, 조금 비민주적이더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독재 러시아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그 감지하셨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그렇지. 저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억압적인 사람을 왜 지지하는가? 그리고 뭐 80% 지지하는 게 왜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이 볼 때는 가장 러시아에 어울리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체제 경쟁은 끝났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사회주의, 독재주의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 러시아 사람들, 그 소련 사람들의 그런 인식도 있고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좀 살짝 그 실수를 하셨는데요. 그 실수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의 반영일 텐데 지금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사회주의로 독재 체제로 이제 되돌아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가 독재 체제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맞는데요.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사회주의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죠. 시장이 있고 은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힘이 너무 세서 문제일 정도로 이게 시장 경제가 있는데 물론 그 미국이나 영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서 국가의 개입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볼 수는 없죠. 사회주의 국가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 이게 그는 아니고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국가 개입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제 체제는 사실은 미국과 영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그냥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현대차 공장 폐쇄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역시 공산당하고는 공산국가에서는 사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독재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공산주의 유산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이 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탈바꿈을 했고요. 사실은 그 지금 푸틴 대통령이 2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 체제의 가장 강력한 반대 당, 그러니까 반대 세력 야당이 바로 소련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이죠. 원래 원류.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야당 세력이 이제 그 정부를 구성할 텐데 공산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그 러시아 공산당의 집권을 막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일 수 있는 것이죠. 참 복잡하네요. 그렇군요. 이 푸틴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과 러시아와 또 미국, 중국 이게 뭔가 이제 양 진영으로 또 새로운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푸틴의 존재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인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이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바라는 통치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푸틴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옐친 대통령과 대비가 되는데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고 10년 동안 2000년까지 집권을 하는데요. 물론 항상 모든 정치가에게는
이제 공 그리고 이제 과가 있을 텐데 옐친 대통령의 공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탈피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네. 그리고 러시아를 어쨌든 간에 러시아인들에게 자유를 제공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급격하게 소비에트 체제를 파괴하면서 이 과도기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빠졌고, 또 하나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부심이 하나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세력. 바로 러시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과 서방과 이제 어떤 그 동등한 어떤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시했고 또 그러기를 바랬는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옐친 대통령은 사실은 체제가 지금 거덜난 상태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게 상당히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네.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존심 상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옐친 대통령보다 훨씬 젊었고요. 네. 건강했고요. 옐친 대통령은 거의 임기 말에 건강을 해쳐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병자였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나이 40대 후반의 젊은 대통령이었고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그 질서를 러시아에 가져왔습니다. 옐친 대통령의 혼란기를 벗어나서 그 사회와 경제의 질서를 가져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최소한도의 어떤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또 하나가 운도 좋았죠. 집권을 하자마자 국제 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점이 바로 천연자원인데 그 국제 그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엄청난 그 돈이 러시아에 풀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빈부격차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옐친 시대에 비해서는 푸틴 시대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고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성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 시기에 그 강력했던 러시아군이 거의 완전히 그 뭐랄까 그림자만 남았다 싶을 정도로 취약해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러시아와 체첸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그 조그만 체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감당 못해서 러시아군이 쩔쩔매는 상태였었는데요.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경제를 되살리고 질서를 가져오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군을 재건하면서요. 체첸을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전쟁을 승리로 끝맺음했고, 그리고 러시아군을 재건하면서 예전에 어떤 소련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국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의 인기가 크게 네. 치솟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독재에 의해서 계속 자기의 정권을 이어간다. 예. 물론 독재의 그 어떤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예. 그것을 선택한 것은 결국은 선거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그 표심은 이 푸틴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도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국가니까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의견의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가장 평균적인 러시아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가 돼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 뭐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또 나토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압박할지 모르고 침공할지 모르니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과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면 침공했지. 그렇지. 나토가 어떻게 러시아를 침공하겠느냐.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1812년에 나폴레옹도 그랬고 1941년에 침략을 당했었으니까. 침략을 당했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서방 세력이 공포 대상입니다. 한번 쳐들어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서방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장 믿음을 주는 지도자가 바로 푸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왜 러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좀 강압적인 지도자를 내치지 않는가? 그리고 왜 80% 넘게 지지하는가? 80% 지지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언론 통제라든지 조작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네. 그것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최소한 그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의 러시아 상황이 이해가 좀 되네요. 왜 국민들이 왜 푸틴을 저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지 이유가 좀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